네, 파이썬 기초 실습 익히기에 대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군산대학교의 김대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함께 학습할 내용은 반복 구조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선택 구조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했는데요. 지난 영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소개를 간단히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월을 입력해서 월을 입력한 그 월 숫자를 가지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선택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구조문을 같이 함께 실습을 해봤는데요. 사용자로 하여금 월을 입력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잘못된 월, 즉 13 이런 숫자를 넣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밖에 없는데 다른 잘못된 입력을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사용자로 하여금 월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하는 선택 구조문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반복 구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복 구조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고요. 반복 구조문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택 구조문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학습을 같이 함께 했었는데 반복 구조문에는 총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에 의해서 반복되는 거,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횟수와 범위에 따라서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활용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 반복 구조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반복하는 조건, 또 반복하는 횟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조건에 의해서 반복되는 거를 우리는 조건 반복 구조라고 하고요. 내가 정해진 숫자, 횟수만큼 반복해라 라고 하는 게 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반복하는 게 횟수 또는 범위 반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반복 구조문을 쓸 때는 우리는 while이라는 것을 쓰고요. 횟수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for라는 문을 씁니다. 각각의 형태가 다른데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 구조문 중에 이 while문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for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초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인 구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순차적인 구조 중에 여기 두 번째 문장 블록이 어떤 선택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때 우린 if문을 통해서 이런 선택 구조, 즉 조건식에 따라서 참이면 실행하는 실행 문장, 거짓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문장을 건너뛰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즉 코드의 흐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반복 구조라는 거는 참인 경우에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당하는 조건을 판별을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계속 판별이 되겠죠. 그러면 참인 동안에 반복해서 실행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while문에 의한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거고요. for문은 횟수 또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따라서 조건이 아니라 범위에 따라서 참 거짓이냐가 아니라 범위 안에 있냐 아니면 내가 5번을 해라 라고 하는 내가 정해놓은 횟수,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 있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번을 실행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3번, 즉 1번, 2번, 3번까지는 실행을 하고 4번이 되는 순간, 즉 내가 정해놓은 횟수 또는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순차 구조, 선택 구조 이런 것들 플러스 반복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 해당하는 내용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일문이나 포문에 의한 반복 구조문을 작성을 하면 코드가 조금 더 간소화되는 거,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 조건식에 붙어 있는 이 반복 문장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니까 재사용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즉 코드가 간소화된다는 이야기는 코드를 여러 번 똑같은 코드를 써야 되는 그런 중복을 회피할 수 있고, 프로그램 코드를 봤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이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당하는 실행문을 반복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인간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어떤 해당한 특정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을 정말 잘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복 구조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조건 반복문에 대해, 반복 구조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게 참,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를 조건 반복 구조문이라고 합니다. 즉 조건이 참 또는 거짓,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에 따라서 반복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해당하는 반복 구조문을 살펴봤을 때, 즉 이 조건식 반복해야 되는 조건, 어떻게 하면 반복해라,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반복 조건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조건 반복 구조문입니다. 해당하는 이 조건 반복 구조문은 화일문을 통해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화일문에 대한 구조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if, elif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문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고, 여기도 이제 조건식이 있으니까요. 조건식을 if처럼 똑같이 여기에다가 반복해야 되는 조건을 여기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콜론, 이 부분은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콜론 쓰고 엔터를 치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화일문에 대해서 종속되는, 즉 화일문이 참일 경우에 반복 수행되어져야 되는 문장을 여기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해당하는 문장은 한 줄일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 줄을 쓰게 되니까 그걸 우리는 블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화일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화일문에 대한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형식과 흘러가는 코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일문은 어떻게 쓰는지 간단한 예를 통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 합을 출력하세요 라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화일문을 모를 때 라고 쓴다고 하면 썸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100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해서 썸이라는 변수에 이 해당하는 값을 연산을 해서 값을 할당을 시킨 후에 프린트를 하면 합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코드라고 보기 힘들고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서 답을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뭔가 코딩,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푼다고 하면 어떤 코드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순차 구조, 이거를 순차 구조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sum, 첫 번째 값을 0, 초기 값을 0으로 하는 거죠. sum이라는 저장 공간에 우리가 담고 싶은 거는 1부터 100까지를 전부 다 더한 이 값을 여기에 할당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를 먼저 0으로 만들어 놓고, 즉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number, 숫자 1, 첫 번째 숫자가 1이 이제
지정을 해놓고요. 시작하는 값을 지정을 해놓고 썸에다가 썸은 현재 0이네요. 넘버는 1이고 여기다가 0 더하기 1은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수를 더하기 위해서 넘버 1이 1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넘버가 2가 되면 그 뒤로는 여기가 1, 여기는 2 되니까 그 다음 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쭉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몇 번 해요? 100번을 해야 돼요. 반복문을 모를 때는 이렇게 해당하는 순차 구조에 따라서 해당하는 이 코드 블록, 즉 썸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즉 다음 수를 넣어서 더해서 썸을 계산하는, 자 다음 수를 증가를 시키고 해당하는 값을 더해주는 이런 반복을 100번이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화해문을 쓸 수 있는데, 이 해당하는 화해문을 바꾼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썸과 넘이라는 변수에 지정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될 거고, 여기 100번 수행한 100번을 반복한 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당하는 이 코드 블럭이 100번이 될 테니까 이거를 반복 문장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죠? 반복 코드죠. 자, 이 코드 블록을 100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이 100 이하의 경우에, 즉 넘버가 맨 처음에 1이 되겠죠. 1이 되면 이 해당하는 조건은 참이 되겠죠. 자, 만족이 되니까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해요. 자, 그래서 한 바퀴가 돌면 넘이라는 값은 이제 2로 바뀌겠죠. 올라오면 2, 넘이 2가 됐을 때도 해당하는 문장은 실행이 되겠죠. 조건이 만족되니까요. 그래서 쭉 순차적으로 돌다 보면 이게 이제 넘이라는 변수값이 100이 되는 순간, 100이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참이 되니까 실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101이 될 거예요. 넘이 101이 되면 해당하는 이 조건식은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이 반복 문장, 즉 코드 블록은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썸이라는 값이 이 넘버가 계속 바뀌면서 썸이라는 값도 더한 값들이 계속 바뀌면서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썸 값인 5050이 담아져 있는 썸의 변수 값이 프린트가 되면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해당하는 조건식은 참이 되도록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해놓은 조건에 맞도록. 그래서 이 조건식을 제가 1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시작값이 1, 끝값이 100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제가 이 조건식에 있는 이 값을 이렇게 이하로 표현되니까 100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조건식을 다른 예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 해당하는 조건, 이 조건식을 이런 식으로 나는 100이 포함되지 않는, 즉 101, 그죠? 100까지만 쓸 거니까요. 101이 되는 순간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건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복을 결정하는, 즉 반복의 횟수를 결정하는 거는 이 구조문 안에서 이 넘이라는 값이에요. 그죠? 이 넘이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반복 횟수를 제어할 수 있는 변수, 그래서 반복 제어 변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즉 앞서서 살펴봤듯이 반복의 횟수나 조건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예요. 자, 변수는 뭐예요? 값이 변경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반복 제어 변수는 처음에 반복을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초기화, 즉 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 이거에 따라서 반복문이 실행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반복문 조건문에 따라서 참인 경우에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반복이 실행되면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증가 또는 감소의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 조건에 만났을 때
반복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당하는 이 변수가 값이 변한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 식에 의해서 종료를 해야 되는 그 조건 값이 도달하면 반복문이 종료가 되는 거죠. 해당하는 반복 제어 변수는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밑에 있는 그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앞에 살펴봤던 거죠. 해당하는 것들을 봤을 때 반복의 조건은 넘버라는 숫자가 100 이하예요. 즉 100까지 변했을 때 해당하는 이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넘버라는 값을 말씀드렸듯이 반복 제어 변수니까 이 플러스 1을 통해서 다음 숫자를 받아서 더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이제 반복 제어인데, 반복 제어를 하기 위한 이 반복 제어 변수가 만약에 없다, 오른쪽 그림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없다, 즉 넘버라는 값을, 즉 반복 제어할 수 있는 변수, 반복 변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넘버 1, 넘버에 1이, 그러니까 숫자 1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1이에요. 자, 넘어가면 참이니까 썸을 계산을 해주겠죠. 그러면 썸 값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반복이니까 돌아가겠죠. 돌아갔는데 넘버 1의 값이, 넘버에 대한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계속 1일 거예요. 1, 1, 1. 그죠? 그러면 해당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1부터 100까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2를 계속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항상 넘이라는 변수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조건은 항상 참이에요. 그러면 실행할 때 코드가 계속 여기 이 구조 안에서만 계속 돌 거예요. 계속 돌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없으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참인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는 절대 거짓이 안 나오는, 즉 종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제어 변수를 잘 활용을 해야 이렇게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무한 루프, 또는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조건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정확하게 반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 방지와 정확한 반복 수행을 위해서는 이 반복 제어에 대한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 반복 제어 변수의 변화량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화일문을 쓸 때 해당하는 형식과 유의사항을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홀수만 차례차례 출력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값은 1이네요. 그래서 넘에 1을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 넘이라는 값은 우리가 반복을 제어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그죠? 해당하는 변수가 100까지만 가야 되니까 이렇게 100 이하까지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넘이라는 값이 1이 됐을 때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를 하래요. 그럼 첫 번째 값이 1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의해서 넘은 3으로 바뀌어요. 넘버가. 그러면 3으로 바뀐 넘버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조건이 참이니까 3이라는 값이 여기에 다시 출력이 되겠죠. 다음 값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될 텐데, 해당하는 분은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음 줄에 이렇게 써지겠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써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넘이라는 값이 99가 되면 올라가서 참이 돼서 한 번 더 출력을 하겠죠. 99 다음에 값이 101로 증가가 되겠네요. 넘버라는 값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니까 이 해당하는 화일문을 빠져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봤던 거는 이 변수의 그 반복 제어 변수가 내가 원하는 값이, 아까는 그 전 예제에서는
1씩 증가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2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반복제어 변수의 변화량에 대해서 꼭 이렇게 어떻게 변화할지를 구상을 잘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이 있으실 거예요. 용돈을 받아서 내가 얼마씩 썼는지를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매번 기록을 하듯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했을 때 내가 현재 가지고 받은 용돈에서 오늘 지출한 돈을 빼면 나머지가 이제 잔액,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의 잔액이 되겠죠. 그럼 다음날 또 썼어요. 또 쓴 돈을 또 빼면서 이렇게 잔액을 계속 계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잔액이 0보다 클 때, 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그 빼기 값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돈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잔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안내해주는 거를 하고, 만약에 돈이 다 떨어졌다 라고 하면 용돈을 모두 쓰셨습니다 라는 거를 안내해주는 그런 문장을 한번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money라는 값, 즉 용돈이라는 변수에 사용자로 하여금 한 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라고 입력을 받아서 인트형으로 써요. 우리가 돈을 받을 때 10,000원 이렇게 또는 1,000원 이런 식으로 정수형으로 쓰죠. 10,000.5원 이런 식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트형으로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 money라는 값이 0 이상, 0보다 많을 때, 즉 잔액이 있을 경우죠. 있을 경우에는 금액을 물어보네요. 계속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지출한 돈이 얼마예요? 물어봐서 그 돈을 spend라는 변수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잔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서 쓴 돈을 빼서 현재 잔액으로 이렇게 다시 해당하는 내 주머니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내 주머니에 있는 머니는 얼마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고, 해당하는 돈을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텅 비게 되면 이 해당하는 화면문을 빠져나와서 용돈을 모두 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맨 먼저 사용자로 하여금 인풋을 통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10,000원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문장에 의해서 오늘 지출한 금액은 얼마예요? 라는 인풋 문장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00원입니다 하면 잔액이 이 해당하는 이 반복문에 있는 money를 계산하는 값에 의해서 현재 잔액은 5,000원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money에는 5,000원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고,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지출 금액이 계속 있으면 잔액을 계산해서 0에 해당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빠져나와서 용돈을 모두 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실습 예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해당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구단을 출력해 보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구단은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해지는 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력을 받겠다라는 거네요. num이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에다가 1부터 9까지 곱해서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출력을 한다는 예시를 보면 4, 3은 12. 그죠? 사용자가 만약에 4를 넣었다고 하면 4단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데 단에 대한 출력을 할 땐 1부터 9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출력문을 봤을 때 해당하는 이 사용자가 입력한 num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여기 4라는 숫자는 원래는, 그래서 num 곱하기는 문자가 될 거니까 그냥 곱하기 써주고, 이 3이라는 값은 사실 1부터 9까지 변하는 숫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 변화해야 되는 숫자, 이거를 n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즉 그게 바로 반복제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는 수는 곱한 연산값이 결과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 프린터 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넘이 4고 n이 3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처음에 몇 단을 출력할까요? 즉 넘이라는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자라고 물어보는 인풋을 하고 해당하는 게 정수니까 인트용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출력하고 싶은 단, 그 단에서 뒤에 1부터 9까지의 이 n이라는 수, 즉 곱하는 수가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그 n이라는 수의 초기값인 1을 써주고 1이 9까지 변해야 되니까 해당하는 반복해야 되는 조건, 즉 9보다 크면 안 되니까요. 9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한 다음에 즉 출력을 해야 되니까 해당하는 출력문 써주고 그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서 n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이 구조에 의해서 이 말은 n은 n 더하기 1 이 의미죠. 그래서 n이 다음 숫자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변수의 변화를 반복 제어 변수를 변화하는 이런 문을 써주면 해당하는 화해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런을 해보면 9구단 몇 단 출력할까요? 만약에 5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쭉 이런 식으로 9구단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11단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거를 연산을 해서 총 9번 반복해서 해당하는 프린트문에 의해서 이렇게 9줄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조건에 의해서 반복하는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걸 반복을 했었던 게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비슷한 예를 한번 풀어보고 조건 반복 구조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실습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값은 내가 정해 놓고요. 사용자로 하여금 숫자를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답이라는 숫자를 35라고 정했어요. 정했을 때 사용자가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35와 10을 비교를 해서 35가 크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보다 조금 더 높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업이라고 안내를 해주고 사용자가 40이라고 10보다 큰 40이겠죠. 이제 40이라는 값을 만약에 입력을 하면 정답과 비교해서 정답이 이 숫자보다 낮으니까 다운, 낮은 숫자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에서 다운이라고 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35라는 숫자를 맞추면 비로소 그때 정답입니다 라고 안내해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구상을 해보고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코드의 흐름, 즉 이 해당하는 예제를 풀기 위해서 해당하는 변수 그리고 해당하는 값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원하는 정답은 answer라는 거에 미리 넣어놓고 사용자로 하여금 받는 값을 number라고 변수에 담은 다음에 상호 간의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숫자를 계속 물어보는, 즉 반복하는 조건은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 그죠? 같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응답한 숫자가 적으면 좀 높게 하세요, 업. 응답하는 숫자가 더 높으면 다운. 맞췄을 때는 정답. 해당하는 이런 조건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반복문에 같이 함께 쓰면 어떻게 될지를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answer라는 값, 이거는 프로그램을 하는, 즉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숫자를 넣겠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여주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로 하여금 받게 되는 이 number라는 변수는 일단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 즉 변수를 할당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을 마련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겠네요. 반복 조건에 의해서 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 같지 않으면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예상한 숫자를 입력해 보세요 라고 인풋을 하고, 해당하는 인풋에 의해서 answer와 number를 비교를 해서 참인 경우에, 즉 answer가 더 크면 number를 더 키워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down 이겠죠. 그런데 이 해당하는 이 같다면 이 조건은 지금 여기 써 있지 않네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조건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우리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1번께 만족하지 않고 2번도 만족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죠? 이 조건이 세 가지 경우로만 선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당하는 조건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else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하면 이런 식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이 구조에 의해서 해당하는 숫자 맞추기 게임을 풀어보는 코드를 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answer라는 값에 46이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 넘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조건문, 자, 여기 반복해야 되는 조건, 이걸 이대로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while문에 해당하는 거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를 물어보겠네요. 자, input에 의해서 자, 사용자로 하여금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똑같이 써주고, 자, 정답일 경우에, 즉 answer라는 값과 number라는 값을 비교를 했을 때 up과 down 해당하는 조건, 그렇지 않으면, 즉 같다면 정답, 그죠? 해당하는 이 반복에 대한 실행문, 즉 여기 블록 처리되어 있는 이 반복문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로 하여금은 이 answer라는 값은 표출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input 이 부분에 의해서 나온 예상 숫자는 먼저 물어봐서 해당하는 숫자를 number라는 값에 할당을 하고, answer와 비교를 해서 up과 down을 안내해주고, 사용자가 정답을 맞췄을 경우엔 정답이라는 결과가 될 겁니다. 자, 앞서서 많은 예제들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코드 결과들이 정확히 나오는지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반복되는 구조문을 배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횟수와 범위에 따라서 반복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